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거행되면서 비극적인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겹쳐지는 하루였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신업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인사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이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양 이사장님, 문재인 대통령 여러 메시지가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는지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마지막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찾아뵙겠다가 아마 다음 내일 모든 언론의 그 주요 제목, 기사 제목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꿈과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모두의 정부, 그다음에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저의 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통합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고 있다. 그다음에 개혁에 대해서 이 개념화 시켰는데요.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의 신념, 이데올로기, 이념적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벽을 쌓았죠. 않겠다. 네. 그다음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엘리트들이나 권력자들의 독선이거든요.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이런 독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란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개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펼쳐나갈 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나와 나의 동지들과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한 정치 보복이나 또 다른 네. 정쟁의 행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다라는 걸 딱 단호하게 정리했다. 이런 측면들을 좀 노 전 대통령의 꿈과 나도 나의 꿈이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소장님 어떤 메시지를 좀 유의 깊게 들으셨는지요? 일단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길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현직 대통령으로 가지를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쳤던 어떻게 보면 실수나 네. 이렇게 질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답습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아류 정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 당신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선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취임한 지 한 열흘 만에 처음으로 패족에 됐던 친노그룹에서 대통령을
출범해가지고 추도식을 연 그런 날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좋은 날이고 그쪽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무게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이런 뭐 메시지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예, 저도 아주 큰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참여정부의 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되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를 20년간을 보겠다. 예, 그것을 이제 성찰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런 어떤 분파적 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국민의 어떤 그 원하는 국민의 대통령, 다시 말해서 보수나 진보를 모두 아우러서 대탕평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천명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문 대통령 이야기 중에 우리가 안보, 경제, 국정 정반에서도 유능함을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제 안보,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뭐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 교전, 2차 서해 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또 불편함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는 네. 모습을 하나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 문제 이 두 이슈가 그 남북에 있어서 그 뜨거운 이슈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에 대통령 부재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주변 4대 강국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왔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의 저강도 도발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그 주변 4강과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멋있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해소하겠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그 대통령은 안보에 취약하다라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국민들의 걱정을 씻어드리겠다. 이제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번 올해처럼 사실 이번 추도식을 좀 편안하게 본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긴장이 좀 막 팽배했던 그런 추도식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들 좀 더 계속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53일 만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평가가 아직 남아있지만 또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만한 장면인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 오늘 그 양 장면이 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 공판이 있었고 오후에 추도식이 있었고 그런데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 친노 그룹에서는 그때 패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부활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문재인 지금 대통령 정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기존의 보수 진영의 정부에 있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움이 크다. 게다가 오늘 재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끝까지 부인하는?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헌재에서는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물었던 거고 지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 건데 법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인정할 부분들은 좀 인정하고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뇌물죄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뭐 법리를 따져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닫아놓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정치권도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들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과연 이 보수 진영에서 미래가 있는 것인가, 과연 패족으로 다시 부활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법정 첫 대면에 국민들 참 관심이 컸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우리 양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눈길을 줄 수가 없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분노가 있겠고, 그리고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최순실의 그 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예.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목숨으로 책임졌던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국정농단의 큰 축으로 기대었던 문고리 3인방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호철, 정철, 이른바 해철, 삼철의 그 전면적인 태각을 또 보여주는 이 대통령과 핵심 측근 각각의 3명이 있었었는데 그 3명의 모습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삼철의 그 모습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모습들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마음이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 가슴 짠하게, 그리고 예. 노무현을 비판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도 가슴 짠하게 오늘의 현장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사실 이제 역사적 의미 또 현대사적 의미도 있는데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번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1996년에 저런 417호 똑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약 21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통령이 아닌 하나의 자연인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아직도 당당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권위적인 모습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재판장에 출두하는 모습은 자연인 박근혜로서 이제 뭐 정치적 어떤 책임 유무가 아니라 법적 책임, 다시 말해서 유무죄의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최순실 씨와 눈길을 주고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계를 끊고, 다시 말하면 공모라든지 경제적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최순실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라든지 법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다투겠다. 그런 이런 모습으로 측면에서 보입니다. 보면 오늘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사실은 양쪽에서 다 거부했죠. 최순실 씨는 뭐 살을 내는 고통이다, 뭐 같이 재판하는 것이, 이런 말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그렇게 최순실 재판부에서 이미 하던 건데 계속해서 할 경우에 편견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특검에서 하나는 기소를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같이 재판을 할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약간은 그런 주장이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기소를 해서 상당 부분 무르 익었단 말이죠. 재판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건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양측이 이제 병합을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특검과 검찰이 공소유지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공사실이 거의 일치한다,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증거 관계라든지 증인이 거의 동일하다. 만약에 따로 분리를 해서 재판을 한다면 여기도 증인 부르고 여기도 증인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증인이 약 14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분리할 수 없다라고 했고, 유영하 변호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받아들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 18가지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 쟁점으로 좁힌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최대 분수령 쟁점이 될까요? 크게 나누면요, 18가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뇌물죄만 해도 이게 5가지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강요, 이게 11가지고 공무상 비밀누설 하나 있고 강요미수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뇌물, 그리고 직권남용,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검찰과 특검이 주된 기소 그렇습니다. 내용이네요. 네. 근데 뇌물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뇌물은 수령이 1억만 넘어도 특가법에 의해서 징역 10년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보면 5억 원 이상이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3급이 넘고 대통령은 직급이 뭐 최고 직급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면 11년에서 무기징역 이렇게 양형을 정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말이죠. 매우 중요한. 이것이 네. 만약에 지금 기소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유죄가 된다면 최소한 11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강요 이 부분이 이제 뭐 인사 승진을 마음대로 시켰다든지 해고를 했다든지 또 미르재단 KCP재단 만들어서 또 기금을 압력, 모았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 걸려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 뇌물죄가 빠지고 이것만 이제 유죄가 된다면 이건 뭐 10년 정도 이하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요. 직권남용 네, 쪽으로만 그렇습니다. 간다면. 네. 근데 오늘 또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이제 기선제압 싸움입니다. 먼저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치주의 훼손이다. 헌법의 의무를 어겼다. 사실 이거는 뭐 유무죄하고 관계 없는 건데 일단 이렇게 포석을 깔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너희들도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누가 누구를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좀 기선을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인데 이 재판하고 본질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종의 기선 싸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이제 여러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데 과연 이제 1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현재 정상적인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언제 정도면 결과 나올까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구속돼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끝내지 못하면 석방을 한 상태에서 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이제 끝날 것이고요. 더군다나 집중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예, 예. 일주일에 3, 4회 하는 말이죠. 그래서 1심 재판은 10월 정도에 9월 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심과 3심은 4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한다면 내년 6월 이전에는 네. 끝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집중 심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을 강도 높게 한다면 그 기간은 조금 단축될 수도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있다. 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감사와 숨은 상시 개방을 지시하면서 적폐 청산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수 야권의 반대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실까요? 환경 파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 속에 크게 민심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거를 정치 보복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전 조금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가 그 야당 원내대표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가 했던 국책 사업들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표시했는데요. 양 이사님, 야권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언론에서는 지금 뭐 세 차례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5번째 감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5번째 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부정 비리와 연루됐던 그 건설업체나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걸러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담합 관련해서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부정 비리가 이 발견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을 하나를 보고 두 번째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상당히 이제 재밌는 프레임이고 전술적 프레임입니다. 지금의 적폐 청산을 위한 정책 감사를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수 진영의 대반격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실제 이 정치 보복이라 하면 말 그대로 누구를 명확하게 겨냥을 하고 그들을 구속시키기 위한 전 정부의 핵심 멤버들을 구속시키기 위한 그러한 타겟 수사의 감사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심을 얻거나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파퓰리즘을 던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고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감사를 하면요.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의 전 그 고비고비마다 예. 이게 어떻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결정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예. 강행한 그 대규모 이 토건 사업에 대한 경고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그 고민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현 정권 스스로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토건 사업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결의를 또 한번 보여주는 밝힌 거거든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정치 이제 보복은 상당히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4대강 사업에 이어 방산비리 또 자원 외교까지도 좀 보겠다라는 보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이 4대강 문제는요. 말씀하셨듯이 감사도 있었지만 감사를 비롯해서 감사도 있었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 실익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공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일정 정도 재수초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적을 너무나 많이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첫 단추를 잘 꽂아놨는데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도 불러가지고 회합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야당의 한 축을 또 공격을 하고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와의 협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껄끄러질 수 있다라고 있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여파를.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림자를 계속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엮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4대강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이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그림자를 최소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실 거죠. 이제 수량 확보냐 수질 확보냐 참 이게 끝나지 않는 논쟁일 수가 있는데 강 변호사님 일부에서는요 이게 이제 감사가 적절한 조치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좀 지시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 아닙니까? 감사원이. 따라서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 얘기는 이제 감사 요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뭐 그런 것은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청와대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보복이다 내지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군다나 이것을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는 정도 그것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또 이 정책이 나중에 향후 다른 네네.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타산지석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사실 이제 이게 결국은 9년간의 보수 정권 전체로 좀 확산이 될 경우에 또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허니문 자체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환경부처나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장관이 지명되고 통과되고 취임한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풀어 나갔으면 예. 훨씬 더 자연스러웠던 그 수도 있다. 그런 측면들이 좀 아쉽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책 감사만 좀 집중하는데 정책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정책 감사를 이야기하고 첫 번째 수질과 수량이 각각 이 정부와 환경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국토 담당이 수량은 국토부가 그다음에 수질은 환경부가 환경부. 이렇게 이제 했던 물 관리의 이원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물 관리를 수질과 수량에 대해서 일원화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하나 밝혔고 두 번째 녹조 라떼 같은 이미 물이 부패해가는 과정에서 물을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보호 네. 개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던지면서
현재 결과적으로 4대강의 숱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써 이것들을 해소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던졌는데 4대강에서 그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방산 비리 문제, 또 네. 자원 외교 문제까지 이게 또 계속 이렇게 퍼진다면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비리 문제는요,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방산 비리의 범죄자들은 전형적으로 친북이고 종북이고 이적 행위자들이거든요. 이들을 걷어내고 도려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통령도 이건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그대로 온전시켜 놓고 하면 이적 행위를 계속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들 마음대로 포탈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국방의 영역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개혁이란 문재인의 신념이나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했던 내용이 사실상 너무 적합한 이 방산 비리에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방산 비리를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양 이사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MB 정부에서 사자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선언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하게 실무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걸 하나씩 뽑아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적폐 세력으로 해가지고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의도했던 거와 관계없이 결국 전선이 형성되면서 신구의 뭐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의 그 힘겨루기나 이런 것들로 가는 건 선수가 바람직하죠.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방산 비리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비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부가 왔건 아주 실물에 근거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국방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래 진보주의 보수주의 속에 이 안보의 개념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척결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시 말해서 이 방산 비리가 계속해서 이거야말로 적폐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들여다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아울러 새 정부 들어 남북 교류에 대한 유화적인 이야기도 나와서 또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신업 변호사 세 분과 말씀 잘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